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입니다. 박준 변호사, 홍성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성근 편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네, 좋았죠. 반응이 좋았고. 아니, 이거 제대로 만약에 문성근 배우가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많이 제대로 설명한 것 같아요. 조사받은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해서 네, 편하게 호응을 많이 끈 것 같아요. 진솔하게. 네, 편하게 말씀하셨고. 처음에 거절한 걸 후회하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문성근 씨 와서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고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MB 구하기 선봉장으로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MB가 입장문을 또 발표했죠, 짧게. 좀 불만 섞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그 문제를 또 특별 게스트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특별 게스트 영화배우 남태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라디오를 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누구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남태우 씨가 라디오 버전이 아닌 팟캐스트 버전에 등장해서 정말 핵폭탄 같은 웃음을 선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파란을 일으켰어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모셔달라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는 라디오로 라디오 버전으로 모셨는데 지난번에 반응이 좋았다는 거 주위에서 많이 들었죠? 어땠습니까? 네,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런 뭐 얘기도 있고 자주 나와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인을 우리가 계속 주간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데 처음으로 이제 포털에 검색이 안 되는 이제 우리 남태우 배우님 검색은 안 되는데 이미지는 다 뜨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사진 보면 아주 잘생긴 미남의 배우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그 문성근 씨가 출연했을 때 남태우 씨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성근 씨가 그 블랙리스트 이관왕 MB 박근혜 정권에 그런데 이 남태우 씨는 그 MB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플러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 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블랙리스트 3관왕이다. 유일무이한. 그래서 이제 금메달 2개, 3개 딴 분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남태우 씨가 내가 바쁘다. 나 KBS 드라마 해야 된다. 이러는 바람에 오늘 따로 모셨거든요. 근데 블랙리스트 3관왕인데 어떻게 KBS에 캐스팅이 됐습니까? 글쎄요. 그 작품이 좀 예술성이 높기도 하고 뭐 그 담당 PD의 어떤 성향도 굉장히 그 좀 철학적인 드라마예요. 소재는 야구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KBS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어떤 힘의 공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나 그쪽에서는 별다른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일설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KBS의 필터링에는 제가 안 걸린다. 사금 같은 존재다. 그냥 술술 빠져나간다. 뭐 그래서 그러겠다는 설도 있고. 블랙리스트가 이제 선정은 됐는데 그까지 안 갔는 것 같긴 하네요. 아니 지금 끝났잖아요. 블랙리스트. 끝나서 그런가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역작용도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연기력으로 결승이 됐는데 일부에서는 뭐 블랙리스트의 시대가 갔다. 드디어 당신 보상 차원에서. 그렇지. 무슨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혜택 받는 것처럼. 그건 아닌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 좀 느껴지긴 한데요. 불과 열 몇 시간밖에 본 적도 없는 서로 얼굴도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날 나와주십시오 해서 갔더니 오디션도 없고 그냥 며칠 뒤에 출연하세요. 그래서 보상이 아닌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감독님 스스로가 자기는 그 정치 성향이 크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난데 내 얘기는 쏙 빼고 얘기하네요. 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일부. 그리고 그런 설로 그럼 치부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어제 문성근 씨는 블랙리스트 작성 배우로 이거는 뭐 명확하게 MB다. 딱 찍었어요. MB가 배우다. 예, 남배우는 블랙리스트 3가랑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굽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정진석 의원 얘기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이 모든 전국과 블랙리스트 패를 아무리 봐도 그 손가락은 MB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송에도 함께 참여하는 거죠?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남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배우로도 활동하셨고, 감독으로도 했었고, 그렇죠. 프로그래머. 뭐 영화 프로그래머, 네. 또 한때는 정치평론가로 종편에 출연 네.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오늘은 정치평론가로 좀 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랜만이라서 이게 참 정치평론가들의 출연료가 6년 전과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네, 동일합니다. 예, 그거 6년 전 상태로 발전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진석 의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물타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MB를 향하고 있는 뭐 칼날 같은 그런 여론 그런 부분에서 정진석 의원이 또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19대 총선에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MB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반대 논리로서 좀 센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자기를 옥죄는 그런 여론들을 좀 무마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예.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보이는 것이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막 격앙이 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쳐넣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넣고 보수를 다 지금 씨를 말리겠다는 거냐. 나라는 이렇게 안보가 힘든데 이런 약간 격앙된 표현을 카메라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지지자 결집 노린 거죠. 네. 다수의 포석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정진석 의원의 이 말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댓글은 국정홍보처의 지시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비밀리에 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기사가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하고 국정홍보처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몰래 블랙리스트 만들거나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던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공개한 문건 자체가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 국내 언론 보도 종합인데 이거는 정말 공식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또 협조 요청 문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공작 정치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고 글쎄요 정진석 의원이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급한 상황을 정치인인데 방해한다. 정치인들이 이제 뭐 어떤 글을 쓰고 이렇게 뭐 문건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검토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검토가 됐다면 그 청와대 문건들이 이렇게 막 지천에 막 떠돌고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고. 근데 저희 라디오 프로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로 나와주십사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나오셔서 직접 의견을 더 말씀해 주시고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이 균형도 맞출 수 있고 반론권도 드릴 수 있는 건데 안 나오세요. 못 나오시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요. 경황장애가 생겨요. 당황장애라. 그런 게 생길 수 당 있어요. 대변인들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만은 대변인은 원래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 대변인들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건은 알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좀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대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정치 행위를 했으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답변도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사 안 들으면 나와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늘 봤던 뭐 그건 이렇습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혹시나 오해가 있다면 풀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건 뭐 명백하게 제가 뭐 블랙리스트니까 이런 행동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물타기해서 이렇게 던진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안보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를 늘 얘기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뭐 안보를 위해서 안보 관련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청와대 요구를 거절하는. 안 만나줬다? 예, 아이러니한.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끝없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술핵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통일된 부분도 없으니까 아마 책임 못 질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건으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건호 씨가 정진석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 고발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봤어요. 형사 1부가 원래 고소 사건을 많이 하는데요. 형사가 뭐 1부, 2부, 3부, 4부 계속 있는데 1부가 주된 고소 사건을 많이 담당을 합니다. 예전에 그 심대평 그 자제 심우정 검사라고 그 1부장을 하다 지금 옮겼고요. 그래서 뭐 통상 많은 고소 사건을 처리했었는데요. 요번에 아마 이거 심각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명예훼손도 하나 포함돼요. 사자 명예훼손도 있지만 권양숙 여사라든지 지금 생존에 계신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도 있기 때문에 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에 정진석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명예훼손 건이 형량이 그렇게 기준 형량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똑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돈 받고 그것 때문에 뛰어내렸다 이런 말을 해서. 네. 근데 실형이 나왔어요? 징역이 나왔었죠. 징역 10월이 나왔나 8월이 나왔나 네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8월. 네. 이게 사실은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막 이걸 기준으로 막 국회의원까지 그렇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조현호 청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허위 사실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막 이런 걸 썼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 라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대통령이 28일 날 뭐 박 변호사는 추석 직후에 아마 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했는데 박 변호사 예언은 다 틀려요 항상. 아니 근데 뭐 긍정적으로 맞췄네요. 그래도 빨리 하셨어요. 빨리 아무래도 했네요.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신 게 아닌가도 싶고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한가위를 맞아서 덕담도 하셨고요.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수출기업이나 소상공인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인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일단 그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적폐청산이니 뭐 국정원의 문건이 나오고 또 기무사 문건이 나오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니 안 했니 계속 이게 나오죠. 의혹이 막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때가 되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고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앞에 홍상희 기자가 그 SNS에 올린 입장을 읽어줬는데 앞에 이야기는 뭐 그냥 인사치는 거고요.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핵도발이 한계상을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안보가 위험한데 네. 왜 전 정권을 터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행적 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문정부에서는 본인들은 적폐청산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제대로 된 걸 뒤로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평론가가 아니고 오늘은 사회자로 네. 있는데 버릇이 시사평론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했는데 자 남태우 시사평론가께서 요 이명박 전 대통령 SN 입장을 좀 분석해 주시거나 본인의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큰 기조에서는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 여기서 때가 되면이라는 표현들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때 바로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가 다시 집권하는 그때가 되면 입장을 발표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때 무기한이네요, 거의. 예. 다음 선거에서 가능할 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내용은 결국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렇죠. 왜 나한테 이래? 뭐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부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죠.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북핵으로 인한 위기나 안보 위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어떤 우리 사회 정의 바로 세우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나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라는 표현을 했는데 적폐라는 거 쌓인 거 청산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적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전 정권을 겨냥할 수밖에 없죠. 거기 사자방 비리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니라면 명백한 팩트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추석 직후 15일 전후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입장 발표를 한 거냐면 김관진의 출국 금지하고 결을 같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바로 국정원장이 입건됐죠. 네. 그까지는 이제 견딜 수가 있는데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장관의 증거들이 좀 드러나면서 국정원도 문제지만 국방부를 통해서 또 이거 지시했던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피할 수 없다고 본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에라도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핵심 문구 이거 같아요.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제가 성대모사를 좀 했습니다. 공중파 라디오에서 그렇게 조금 잘 되지도 않는 성대모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문건이 나오고 적폐청산위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공격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MB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고 훨씬 높지 않습니까? 훨씬 많죠. 그러면 이동영 작가나 우리 남태호 배우는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한다면 맞다 아니다라고 표명이 맞다는 거죠. 진솔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의혹이 있는데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검찰이 밝히기 전에 미리 혹은 국정에서 밝히기 전에 내가 지시했다. 했으면 했다. 잘못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안 했다. 확실히 얘기해줘야 돼.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했지만 지금 내가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주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제 2관왕 했고 곧 3관왕까지 가실 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스크래치 났는데 또 스크래치 나도 크게 두려움은 없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국방장관 털리기 시작하면 그게 좀 걷잡을 수 없잖아요. 방산 비리까지 다 이렇게 다 간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정말 다시 4대강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얘기가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퇴로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급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정진석 의원의 얘기들도 서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비락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 입장 발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보 부분? 동정심 유발 같거든요. 이제 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껏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메카시즘 색깔론이 언젠가부터 안 먹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는.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연민 동정심?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 지지자들한테 해서 그 점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적폐청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공약이기도 했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자.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잘못된 건 털고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SNS를 보면은 계속 전쟁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되새길 필요는 있으니 단합해라. 이 단합하고 적폐청산하고 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생각나네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단합해라. 이런 비슷한 거 같네요. 두 분이 다 좀 성대모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신다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려 정치평론가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따라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하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네요. 반갑습니다. 그거 말고 홍준표 대표 성대모사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 성대모사라기보다는 어떤 멘탈모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멘탈모사. 멘탈을. 그럼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멘탈모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깜짝 놀라는 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엄청 친하죠, 박준 변호사. 엄청 친하진 않은데 고등학교 선배죠. 네. 아니 할 법한 한 딱 할 법한 딱 그러니까 목소리는 좀 다른데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뭐 독심술을 하진 않습니다만 대단합니다. 그분의 그랬을 것 같지 않느냐? 정서는 굉장히 공감하면 안 되죠. 네. 예. 그 주진우 기자가 다음 주에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죠. 네. 예정되어 있는데 주진우 기자와 관련된 지금 문건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MB 정부에서 나는 꼼수다 사찰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VIP에게까지 보고가 됐다고 해요. 지금 보면 나는 꼼수다 관련 동향 이렇게 지금 문건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좌파 단체 낙꼼수 활용의 반정부 이런 학대 추진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자들의 발언 혹은 언론인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다 사찰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또 문제시되는 또 문건이 좀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일개 팟캐스트 인터넷 라디오 방송까지 사찰했다고 하면 이 정부의 사찰이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그리고 KBS 추적 60분과 MBC PD 수첩 아이템 이것도 청와대에서 보고했다고 하면 일반 언론인까지 사찰했다. 이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정말 사찰 공화국이 아니었냐. 이 문건대로라면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뭐 VIP까지 보고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전방위적으로 지금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 댓글 부대가 나왔고 또 결국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명박 정부가 나라의 안위나 국민의 어떤 그 안전을 걱정했을까? 자신과 조금만 결이 다른, 조금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저렇게 치밀하게 감시와 감독을 하려고 했다는 건 과연 정부로서의 기능이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전 사실은 블랙리스트, 박근혜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제 이름이 없다는 것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또 믿어지지가 않고,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안 들어갔는데 남편은 들어가 있고, 너무 또 화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보가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 시샘 때문에. 시샘이라니요! 에이, 시샘 때문에. 아니, 내가 뭐 선정된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내가 현충원에 눕겠어요?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널리. 저 이동현 작가 열심히 한 거 이해합니다. 다만, 조금 촐랑대고 까불고 이래서, 이게 선정 과정에서 조금 품격이 떨어진다, 이 사람은. 그래서 막 배제된 게 아닌가. 아주 포독하다고 하죠. 포악하고 독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가 있지만, 품격 미달로 아마 배제된 게 아닌가. 촐랑대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국정원에서 주진우 기자 사찰하고 낙검수를 사찰했잖아요.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에 김호준, 주진우 다 안 들어가 있거든. 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팟캐스트는 제외했나 보다. 그러니까 원래 아니죠. 이런 분들 오히려 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딱 선정을 해놨는데 또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따로 된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된 문건 저는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뭐 그쪽에서 봤을 때는 문제된 인물들이거든요. 굳이 남태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동형은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난과 무시 안 나왔다 이래 보기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블랙리스트의 피해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검열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발언하면 이 예술행위라면 안 좋겠지, 투자를 못 받겠지, 영화 같으면 아예 안 하게 되는. 또 반대로 자기 위안도 있어요. 이동영 작가처럼 자기가 선정이 안 됐는데도 봐라. 낙검수 한 사람 그 멤버들은 선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재희는 굉장히 뭔가 역사를 자꾸 밝히고 적폐청산하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풍토라고 반대쪽에서 생각하지만 그 핵심이 이 작가였기 때문에 내 이름은 빠졌을 것이다. 쉽게 말해 검으로 이름을 넣지 않는다라는 그렇지. 자기 위안을 통해서 지금 스스로를 치유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이거 좀 결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회 모든 곳에 이런 리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하면요. 박근혜 또 이명박 정권 내내 KBS, MBC를 출연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박지훈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밥줄을 끊는 거는. 그때 박지훈 변호사가
내가 또 음모론을 말하는 줄 알고 안 믿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는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한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둘이 같이 이제 출연하기로 했던 적이 있어요. 기획안까지 다 만들어줬고 출연 시간도 잡혔어요. 날짜를 겨우겨우 조율해가지고 모 날에 촬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정치적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던가요? 아니 저는 뭐 정책 입장이 사실 있는 사람도 별로 아닌데. 난 모든 일이 그래요. 드라마나 영화도 없고 스스로 너무 밴드를 넓히려고 하면 안 돼요. 18세면 18세, 15세면 15세, 전체 관람가면 전체 관람가. 사실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죠. 사실은 저는 정말 이건 참 믿지 못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래 이동희 작가 얘기를 하길래 속으로 웃었어요. 네가 뭔데? 왜 니까지 걸 왜 그래서 못 나오게 하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을 바로 겪다 보니까. 정말 무섭구나. 겪고 나서 블랙리스트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거는 문화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영역에 정말 그 정권에서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사찰하고 리스트 작성을 했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답답하고 절망감이 느껴져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보도국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 리스트의 존재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이제 지난 시절 동안 슬펐던 것은 그런 리스트가 없음에도 기자들이 자기 검열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자꾸 들리고 소문이 나고 일단 윗선에서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랫선으로 자료는 전파되고 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섭외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자기 검열해서 안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시안을 올렸는데 다 오케이 했다가 마지막에 돼서 안 돼. 이런 경우가 몇 번 생기면 앞으로 못 부르죠. 그 방송은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게 팩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앞으로 순수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순수 오성으로 칸트입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사례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때부터 갑자기 이동영 작가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풍토가 있어요. 맹신 건물입니다. 지식인은 항상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 오성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 리스트 같은 경우도 정권의 특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MB 정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명박 정권은 소위 엑셀형입니다. 엑셀형. 예,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를 괴롭히기 좋습니다. 엑셀형. 가로로 돌리고 세로로 돌리고 이렇게 엑셀 그 정산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요. 통계 방식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하죠. 왜냐하면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자기 자기가 돼지면 돼지로 보이잖아, 상대가. 그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성악설로 보기 때문에 요렇게 속일 거야. 가로로 돌려보면 또 다를 거야 해서 계속 일을 시키는 방식이요. 업무를 과다하게. 박근혜 정부는 다릅니다. 일단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와요. 받아와서 딱 그냥 한 장만 들고 딱 줍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된 거예요? 주면서 표정만 봅니다. 그 표정.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표를 잘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실용주의라는 나쁜 실용주의에다가 권위주의를 탑재하는. 내 말을 안 들면 때릴게. 넌 블랙리스트야. 이런 방식이고 MB는 계속 보면서 틀린 것 같은데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방식이고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대통령 얼굴과 그 영화로 치면 디졸브하면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자, 이번엔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화이트 리스트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며칠 전에 공개가 된 건데요.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 이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만든 감찰팀에서 만든 문서인데요. 대통령실 전출자 중 행정관 이상 11명, 수석급 2명, 비서관급 7명, 행정관급 2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 대통령실 차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라. 그러면서 수석급 2명 누구냐면 박형준 시민사회 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나 이 공무원들은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중립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로서 청와대 출신자를 총선에서 밀어줘라. 이건 명백한 화이트리스트고 이것도 역시 불법을 청와대에서 저지른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 화이트리스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럼 정진석 그 당시엔 정무수석인데 정진석 정무수석이 아마 좀 친박 친이 그 중간쯤 정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문건 덕인지 뭐 어떤지 몰라도 결국은 국회의원 당선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소위 이제 그 강력한 막말 가까운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성은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저렇게 다급하게 입장 표명하는 것처럼 뭔가 보호해드려야 되겠다. 네. 또 스스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두 가지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 지금 남태우 시사평론가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은 그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그 성은하고 보호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아 근거가 있어요? 이 문건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던졌는데. 지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한 이유. 네. 네. VIP 국정 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선시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퇴임 이후에 정진석 정무수석이 MB를 보호하려고 지금 강성발을 하고 있고 박형준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썰전 같은 프로에 나가서 또 MB를 계속 보호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건대로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성은 보호 지금 남태우가 쓴 단어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네요. 제가 함부로 던진 얘기가 또 맞네요.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만. 참 운 좋네요. 막 던졌는데 막 들어맞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예, 뭔가 이게 참 운때가 있을 때 평소에 잘 분석했을 때 하면 네 그래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막 던지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MB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학생을 키웠는데 누가 보훈을 하나. 네, 우리가 이렇게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더라도 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게 문건이 지금 나왔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사실 없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문건에 적혀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건에 있는 내용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육성이 되고 양성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원이 됐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이 읽다가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박범계 의원 또 뿜게했습니까? 또 뿜으셨습니까? 아니, 퇴임 후 보호 방안을 이용하려 했다 이런 내용을 왜 적어 놓는 거죠? 왜 문건으로 남겨요, 이런 걸? 이 문건이 공개가 안 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공개를 지금 적폐청산 TF 이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거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어쩌면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사람 정진석 의원이나 박형준 교수 같은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사실은 보고가 되고 또 윗사람 입장에서 그 결재를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두 사람 우리 편이구나. 아 그럼 그게 일종의 정치적 노비 문서 같은 뭐 그런.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굳이 이걸 남길 필요도 없는데 이런 되지도 않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남겨둔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그 정도의 어떤 문서를 갖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비 같은 어떤 계약서 같은 느낌 드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스타일은 다른 것 같아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저돌적으로 예전에 뭐 장세동 스타일로 이렇게 탁 하던 이런 느낌이라면 박형준 지금 화평 같아요. 이분은 이제 교수기도 하니까 약간 화평처럼 그죠? 좋게 말하면 세련된 논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충성도가 좀 약한. 이렇게 되면 JTBC 썰전 제작진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화이트리스트가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래 되면 글쎄 출연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담에서 저한테 하차하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하차하셔야 될 정도로.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십니까? 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예. 지난번보다 못해가지고 제가 표정이. 그래요? 그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요? 끝났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대박 터뜨린 것은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길이다. 아니에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기본기가 탄탄한 속에서 저는 남배우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이제 시간인데, 우리 방송이 이제 게스트가 오면, 야, 그런데 저 남태우 씨 참 대단하네. 우리 게스트는 항상 거의 정치권이면 당대표. 대표급. 아, 그래요? 연예인이면 탑배우. 이렇게 했는데. 정말요? 문소리. 근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요. 좋아하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우리 제작진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본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나타났는데. 어쨌든 우리 저 게스트가 우리 엔딩곡을 선정해 줍니다. 혹시 준비한 거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명예훼손이나 등등이 지금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시 없는 수박 김대중 씨라고 있습니다. 네네, 가수. 예. 그분의 노래를 제가 한 곡 선사해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군요. 예. 그러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불효자는 놉니다. 불효자는 놉니다. 옵니다가 아니고요. 울지 않고요. 놉니다. 예,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회 방향입니다. 불효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놉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것이죠. 꾸준히 놀면서도 이렇게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북부 유럽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남태우 씨가 그 MB 박근혜 정권 9년 내내 놀았잖아요. 일설에는 천성이다 이런 설도 지금 계속 파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으른 탓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선곡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놀 수 있는 세상이면 기초생계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해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8시간 노동을 다른 데 산다면 막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제 철학과도 좀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딩곡 들으면서 저희는 남태우 씨 보내드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연휴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근데 고향 내려가서 가족끼리 싸우지 맙시다. 네네. 화목하고. 정말 다정하게 그래요.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효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놉니다. 해가 지면 집을 나가 술 마시고 기타 치는 불효자는